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이르서울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또 제 고향인 곡성과 구례, 광양 그리고 순천의 일부에서 출마를 했다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고 현상이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전에 총선 전에도 그랬듯이 지방시대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사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선거 마치고 나서 다시 그걸 맡고 강원도로,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제주도로 그렇게 특강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거 마치면 바로 또 제주도 특강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과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다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원인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 또 여론조사가 최하 2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럴 때 어느 정권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그걸 레임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나야만이 반환점인데 이제 다가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첫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여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구성한 내각이 이끌고 내각에 해당되는 그런 정부 모두의 공동 책임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책임은 그런 일각에서라도 비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건 지고 지선한 정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정권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과 비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레임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못한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람 눈에는 비판적으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꼭 레임덕이다, 정권의 위기다, 심지어는 아주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식물 정권이다 라고까지 폄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물 정권이 되기를 바라고 레임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레임덕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야당이나 언론에 몰아가기가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정부가 잘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야당이 몰아가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을 보는 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해 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정부가 비난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는 이제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위기인가? 저는 위기가 아니다,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일단 헌법상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국가 전체를 대신하는, 말하자면은 그러한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나 사법부와
정부와 대등하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다. 현재 외교는, 안보는, 국방은, 그리고 경제는,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선 외교가 위기입니까? 외교가 레임덕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정권의 외교로서는 정말 저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자, 한미 외교에 관해서는 안보 외교, 경제 외교를 넘어서요.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 들어선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우주 외교, 그리고 미국과의 정보 외교, 미국과의 첨단 과학 기술 외교까지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그 미국과의 협력 관계,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교, 안보, 우주, 정보, 경제,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에까지 어쨌든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부 국민들이 당연히 저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만은 한일 관계 부분도 어차피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1년에 1000만여 명, 거의 900 몇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여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지금도 일본을 우리가 외구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갖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싸움과 적대감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외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할 바에는 한일과의 관계를 훨씬 외교적으로 돈독히 해가지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제가 봤을 때에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더 한일 관계를 국익 차원, 저는 국익을 얘기한 겁니다. 역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익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본과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 관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안보 면에 있어서 미국이 미일 따로 한미 따로 해왔었던 여러 가지 안보, 그러한 훈련과 대책과 정보 교환을 이제 한미일이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효율적인 대북 억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어쨌든 태평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저는 절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미일이 합동으로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었는데 이게 지금 태평양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위기에 대비해서 한미일 이러한 안보와 군사 훈련을 합동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앞선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하게 교착시키고 어렵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지소미아라고 하는 군사 정보를 한일 간에 교류하고 교환해 왔다가 그게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여러 가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의 소재 부품 장비 등과 관련된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완전히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또 수출 완전히 의존을 하는 나라에서 일본의 그동안의 많은 기술을 서로 교류해 왔다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있게 될 피해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 간의 그런 교류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프리카 58개국 정상들을 한국으로 불러다가 한국에서 한아프리카 최초의 정상회의를 58개국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어서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말을 했고 또 카타르까지 완전 수출에 대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경제 협력이 중동 국가들과 이보다 더 가깝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액수와 또 품목과 그리고 내용들, 컨텐츠를 가지고 중동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세계 영토를 우리의 경제 영토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태평양에 있는 도서국가 30만, 2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이기지만 엄연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도서국가들과의 정상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 외교가 완전히 교착 상태로 갔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동맹 협력을 맺을 그 시간에 중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한국으로 왔고 2+2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권들처럼 비굴하게 혼밥 먹어가면서 그런 취급받아가는 그런 외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안보로 넘어가 보십시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많이 쏴대는 미사일이 어저께 개발했겠습니까? 그저께 개발했겠습니까? 종이 비행기 날리는 겁니까? 사실 평화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 한쪽에서 마음 놓고 이런저런 지원 받아가면서 그런 무기를 개발해갖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러한 뻔히 알고 뻔히 반복되고 있는 이런 평화를 물밑으로 깨고 있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 개선, 이 평화라는 얘기만 말로만 해도 되겠느냐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안보 정책이 3축입니다. 3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에 도발 조짐이 보이게 돼갖고 확실하게 도발 조짐이 있다 그러면 먼저 원점을 타격해서 공항부터 시작해서 활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적의 무기고를 때려버리는 그런 말하자면 킬체인이라든가 또 저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그걸 중간에 요격하는 KAMD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김정은이를 포함한 적의 지도부가 명령을 내리는 곳에 완전히 포격을 해갖고 효수, 목을 쳐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KMPR 이런 3축을 완전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북한이 불안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모르는 무기 많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무기 많습니다. 무기는요,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무기입니다. 다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면 어떤 식으로 내 피해가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무기, 한미가 만약에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전략 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작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어쨌든 한미 간의 훈련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다 중단돼 갖고 도대체가 이 위험 지역에 훈련을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한미 간의 훈련이 거의 다 복원이 됐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무기가 계속 한반도에서를 전개를 하고 해가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그런 철저한 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적어도 외교와 안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탄탄히 하고 있는데 이게 레임덕입니까? 자, 경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선 정권에서 부동산 가지고 28번의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전부 정부가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절대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정부 말 들은 사람은 안 사갖고 있다 손해봤고 정부 말을 믿지 않고 투기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철학이 뭡니까? 좌파 철학입니다. 좌편향 철학입니다. 분배입니다. 나눠 갖자는 얘기입니다. 나눠 갖자고 했는데 진짜 평등이 이루어졌습니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눠지기를 했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나눠주는 세금으로 나눠주는 그런 월급 받아갖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훨씬 양극화가 커졌고 잘 사는 거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고 그래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말하자면은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었었는데 그거 지금 그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만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코인 투자를 하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갖다 노력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투기로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5년 동안 들여놨었던 그것을 바로 잡았는데 이게 레임덕입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국가 위기라는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지금 국가 재정을 와 움켜쥐고 허리띠를 돌아매고 있습니다.
뿌려주면 좋죠. 5년 동안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국가 부채 600조에 썼던 그야말로 몽그리고 했었던 그 국가 부채를 어느 정권에서는 1000조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400조를 늘렸다. 내내 해도 600조였는데 400조를 늘려서 1000조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금을 뜯었으면 300조 국가 예산이 말하자면 600조대가 5년 동안에 600조 예산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진짜로 이제 손주들 증손주들 돈까지 땡겨다가 우리가 막 기분 내서 뿌리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 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나는 선거에 져도 좋은데 난 이렇게는 후손들한테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못난 하레비 소리 듣지 않겠다. 해가지고 움켜쥐고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하면서 막 뿌려대던 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가장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아십니까? 창고가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을 주는 것에 습성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돈 안 주면 어떻습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디가 그랬습니까? 칠레가 그랬고, 브라질이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멕시코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많은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문턱에 있던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었던 칠레조차도 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뿌려주는 것에 익숙해갖고, 그 다음부터 안 뿌려주면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면 선거에 지니까. 그런 것은 안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섭도록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게 뭡니까? 우리 분야는 포기해버렸대. 우리는 포기해버렸대. 우리한테는 돈을 안 준대. 완전히 선거 때 그것 갖고 욕먹고 온갖 욕을 먹지만은 나라 건전 재정을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레임덕입니까? 이게 말하면 욕먹을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20%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가령 한일 외교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인사 문제로 친일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인사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제 하고 있는 지방시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인사들 다 놔두고 지금 방금 들먹인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장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독립기념관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까?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뭐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기 뭡니까? 여기 예술의 전당장이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거기서 예술 전체를 다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예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자리입니까? 독립기념관장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마치 그걸 왜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독립회 무슨 광복회 같은 데서 광복절 행사를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그 관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그리고 관장 되기 전에 학자들에게 지금 그러면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정권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좌파 정권에서는 학자들까지도 다 요렇게 해라 학자들의 그런 주장과 논리까지도 전부 통제를 하고 전부 관장을 해갖고 그런 발언도 못하게 하고 그런 연구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획일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학자 시절에 누가 뭐라고 했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아까처럼 나는 독립기념관장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도 독립기념관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관리하는 총책임자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갖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갖고 광복회가 8.15 광복기념일에 참석을 안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모든 광복 그게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다 다 그렇게 그럼 과거에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 했었던 사람들이 그 전에 했었던 논문이나 이런 거 해보면은 전혀 이견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이 말하자면 정권을 레임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고 정권이 위기다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까? 광복회에 가서 어떤 연설을 했고 대통령이 광복회 그동안에 그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또 이 정부가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가라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바늘구멍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갖고 세포가 이렇게 이쁘네 나쁘네 이런 식의 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저 탤런트가 이쁘다 모델이 정말 멋지게 연기를 잘한다 어쩐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안 됩니까? 이제 대한민국 수준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독립군 간장이 말이야 대한민국 역사의 전체적인 판단 기준입니까? 학자 한 사람의 주장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것에 따라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의 지금 지고지선한 그런 말하자면 논리가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부분들을 문제는 보수입니다. 나는 당연히 민주당이 그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그런 주장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중심을 잡으면 되는데 보수까지 따라다니면서 인사 잘못했는데 잘했네 소리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언제 단 하나라도 잘했다는 소리 한 거 들어봤습니까? 잘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사꼬라 소리 들 것이고 민주당의 개딸들로부터 아마 요절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수 하는 사람들까지도 따라다니면서 전부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왜 그렇게 했냐고 또 뭐라고 하면 또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게 정치일 수도 있고 대통령실 내 정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과의 관계라던가 대통령실 현재 비서실의 활동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아까 사안 세세한 걸 갖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정치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 또는 보수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야당의 주장이 하나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흥분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보수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은 정부가 큰 틀에서 지금 방향은 아주 저는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유, 민주주의만 헌법에 남기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말하자면은 자유를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전반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소득주도 성장을 아니다. 소득 갖고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키냐. 윤석열 정부는 기업주도 성장이 돼야 된다. 옛날에 과거 정부에서는 완전히 정부가 주도를 했고 정부를 키워서 정부가 말하자면 노동시간도 52시간으로 해. 최저임금도 10,000원 이상으로 해.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도 다 정부가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 말고 완전히 민간주도 시장주도를 하겠다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겁니다. 과거 정권은 어땠습니까? 지방자치를 완전히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였습니다. 어디다 뭐 건설하고 어디다 뭔 사업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까 자유라고 하는 큰 국정 운영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 주도 예를 들어 도지사한테 200만 평을 다 주고 이놈을 가지고 자기 도에 전라남 도에 경상북도에 충청북도에 말하자면은 발전 계획을 어디다 10만 평을 쓰고 어디다 7만 평을 쓰고 어디다 37만 평을 쓰고 이걸 전적으로 도지사한테 맡깁니다. 과거 같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를 정부 부처에서 다 했지만 이렇게 다 맡기는 이러한 큰 틀에서 자유를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 다소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 이런 건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 아닙니다. 진짜 크게 해야 될 고쳤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대통령한테 세 가지 권한이 주어져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산권, 하나는 인사권, 하나는 정책권. 이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헌법이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 주도하에 대통령 중심 국가니까 대통령 주도하에 말하자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에 대통령 상식과 대통령 철학과 대통령의 뜻만으로 하라고 헌법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의논합시다. 세종대왕의 최고 철학인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의논합시다. 의논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고 부처에서 의논하고 이렇게는 하지만은 부처도 비서실도 이 모두도 다
누가 주인이냐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그러면 설령 완전히 틀과 방침이 정해졌다 손치더라도 이 일을 시행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숨어서 자기들끼리 해갖고는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권이고, 그래서 제민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국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령 자기들이 준비하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의 방향이 옳았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실행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발표하기 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국민이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보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도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과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틀과 방향이 너무 잘 잡아졌고 앞선 정권에서 했었던 비정상들을 굉장히 정상화시키고 있고 근대화에 그쳤던 걸 현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봐도 국정 구석구석에서 이보다 더 체계적이고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왜? 국민들의 허락을 받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진짜 주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적이어도 좋습니다. 아주 귀찮아도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습니다. 국민이 허락한 것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국민들에 다가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국민의 허락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과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왜? 조급하니까 빨리 하고 싶으니까 다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 없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럼 누구들이 설명 잘못해서 그랬잖아. 그럼 그 정책이 틀린 거야. 그게 틀렸다. 옳은 건데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옳다고 설명을 해. 왜 설명을 안 하고 밀고 나가느냐 그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아주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말하자면 헌법이 별로 허락하지 않은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는 정보권, 하나는 사정권, 그리고 하나는 당권. 당권에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아까 사정권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도 아니고 정보권에 대해서 남용하거나 이게 지나치게 해서도 안 돼. 그러나 이것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 없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갑니까? 그 다음에 사정기관들이 전체가 다 대통령 말하자면 공정위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저기 뭡니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런 사정기관들이 다 행정부 산하에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이걸 난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권 수호에 국민 수호, 국민을 지키는 데 쓰는 일이지 정권 수호에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은 아까 말하자면 앞에 있는 세 권한은 대통령의 완전히 전적인 권한이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해도 관할 하에 있기는 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그런 정보권을 남용하거나 사정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당권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말하자면은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신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처럼 국민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과 지금 말한 이 당권과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 어떻게 선출됐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느님이 임명했습니까? 당에서 무리를 지어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서 요 중에서 후보를 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선해갖고 됐지 않습니까? 당이 후보를 낸 거지 당하고 후보하고 무관한 사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당에서 후보를 냈고 후보와 당이 국민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약을 같이 했어요. 혼자 했어요? 대통령 후보 혼자 했습니까? 당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공약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되는데 혼자 해갑니까?
당하고 약속했으니까 당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 당에는 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따로 있다는 거? 이거 맞지 않습니다. 당권 분리? 거짓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언제는 당하고 같이 약속해놓고 이제는 당을 분리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부. 그래서 이걸 당정청이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없어졌으니 당정대라고 합니다. 이 당정대가 하루에요 30번, 50번도 회의를 해야 됩니다. 농수산부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까? 지금 농수산부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부 현안도 많습니다. 교육부 현안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첫째 실무자들이 먼저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만들기 전에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실무자 회의를 합니다. 각자가 다 정부에서 갖고 온 놈,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당에서 국민들하고 접해갖고 들었던 얘기를 갖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거 방향이 됐다 그러면 성안을 해가지고 이제 실무 국회의원들하고 해당 상임 및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처 차관이나 장관들하고 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장관들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정책위하고 해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결단을 해야 될 때는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하고 당대표가 고위 당정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결단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하게 저는 말하자면 큰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정 관계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현재 당대표가 굉장히 독특한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는 또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이걸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지 좀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원인은 따질 것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또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국민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여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저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았으면 여권은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여당과 그 다음에 정부입니다. 이게 여권인데 여권이 하나가 돼갖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한테 약속했던 걸 지켜라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기에 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당이라는 것도 여당이 자연인입니까? 여당이라고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기구, 여당 당대표다. 그러면 개인입니까? 여당 당대표도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기관입니다. 기구입니다. 기구로서 해야지. 기구가 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개인적인 야망을 갖고 여기다 개인이 관여를 개입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대표가 할 일입니까? 여당 대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기관. 하나의 기관이라고. 기관이 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 전체를 망치느냐 그 말입니다.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이 개인입니까? 대통령한테 어떻게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친소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판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과 여당이라고는 두 기관이 누구를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개인적인 그런 것은 다 덮어두고 싸움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모든 곳에는 다 시스템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 대통령이 체계가 있는 것이지 대통령 위에 여당 대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옆에 여당 대표가 있는 것입니까? 여권의 수장 대통령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대통령이 전부 여당 총재였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정당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하냐면 집권을 하고 존재해요. 집권을 하고
여당의 정책을 펼치려고 좌파 정책 말고 보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집권을 하고 존재는 그렇게 집권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시스템으로서의 관계를 좀 형성하려고 해야지 막 그 대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 나오고 부각되고 막 뉴스라는 게 대통령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만 갖고 나오는 그런 뉴스만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당정대 회의.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일하다가 보면은 나머지 사소한 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일을 해야지, 일을. 당정대 회의를 해야죠. 그것도 아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의료 문제라든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터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단계부터 완성해갖고 사후 관리까지를 당, 정, 대가 함께 같이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면 어떤 누구도 우위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구체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면요. 다 사정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자란 문제로 모든 언론이 국정이 어마어마한 걸 놔두고 국민들의 민생을 다 놔두고 맨날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언급을 하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틀에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정대 회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당정대 회의부터 쫙 간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정대 회의부터 일단 기본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는 거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왜 만나? 왜 만나는지 뚜렷이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안 만났는지 우리도 다 모르잖아요. 그걸 갖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앉아있으면 그건 티끌이에요. 우주에서 티끌. 우주에서 티끌이라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여당한테 주어진 책무를 아까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당정대 회의를 그냥만 하려고 하지 말자.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의 허락을 받는 일을 하자. 국민이 허락한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회의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은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의 중앙당 조직과 또 시도나 지구당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풀가동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대청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당에 가서 대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대청을 해갖고 해야지. 네 상식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펜대로 하지 마라. 네 보좌관이 써준 것 갖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풍년이 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픔이 뭔지를 미리 한두 다 가갖고 해야 된다. 올 여름에 그렇게 뜨거웠고 전기를 많이 썼다 그러면 이 전기세에 대해 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한 발, 두 발, 세 발 앞서가가지고 국민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자유스러운 게 당이에요. 대통령실이 바빠 죽겠고 숫자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 전국에 돌아다니겠습니까? 정부 부처 사람들이 그걸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결국 그거 하라고 있는 게 당 아니에요? 당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일반 국민들 접하는 일이에요. 현재와 같은 뭐 독도 요청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당정대 회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니 그것이 아니다 기다를 떠나서 하다 보면은 뭐 독대도 할 수 있는 거고 집단으로 만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걸 이벤트화 해가지고 그것만으로 말하자면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렇게 딱 보면 일반 그래 둘이 만나는 게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뭔 상관인데 뭔 이득이 되는데 이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두 사람 다 언론에 많이 나게 될 거고 누가 더 이득이 될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것 접근을 떠나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언론에 나오게 됐고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그게 나라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당연히 밥 먹고 하라는 일이 그거고 그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여권이라는 거고 왜 그 기본적인 일을 안 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언론도 거기다만 관심을 갖고 그게 맞느냐 마느냐 어쩐다 그런 보도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대표가 지휘하는 이 어마어마한 당 조직이 지금 여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민심을 듣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걸 꼭 싸우듯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드러나지 않고 말하자면 투쟁한 것 같지 않고도 얼마든지 물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니 엄연히 대통령이지 대통령하고 저기 당 대표가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뭔 상관이고 뭐 그걸 꼭 뭐 만나자고 해갖고 막 언론에 그걸 해갖고 안 만나주면 안 만나면은 안 만나주면서 안 만난 것 같이 되는 것이고 또 뭐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당한 것 같이 생기고 왜 그런 쓸데없는 정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잔정치입니다.
큰 정치가 아니고 잔정치예요. 이게 아니라 모든 걸 국민에다 중심에다 두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제껴두고 만나고 안 만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둘이 만났다고 나왔다 그래갖고 뭐가 풀리고 달라지게 그게 국민한테 뭔 이득이 되는데요? 왜 그거에 갖고 모두가 다 그게 옳고 그런 것으로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된 이유가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당정대 그런 상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모임이 부족한 것도 있고 현재 지도부의 구성도 문제가 있을 텐데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당원들이 선출했잖아요. 당원들이 선출을 했는데 자로 쟀어요? 아니면 무슨 저울로 달았어요? 몇 건이면 지도부고 몇 건이면 최고위원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될 수 있으면 중앙당의 지도부에 들어와서 기본적인 건 다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자세와 의지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자세의 문제이지 그 사람들 뭐가 부족합니까? 누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디 사람이어야 똑똑하고 어느 대학교를 나와야 똑똑한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일로 하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역대 대통령들이 다 상고 나오고 공고 나오고 육사 나온 사람들도 대통령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엘리트가 무슨 도대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엘리트가 몇 %나 됩니까? 그런 의식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도 됐어 라고 하는 정당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대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정당이 돼야만이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도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 좋은 머리로 암기 천재들이 계산해갖고 하는 그런 식의 정답 쓰는 논문 쓰고 정답 쓰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 국민들을 그렇게 논문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암기 천재들의 머리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현 지도부의 선출 단계에서부터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나뉘면서 지지자들이 뭐 대거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이 지지자들이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건 없는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딸도 있고 비개딸들이 있듯이 국민의힘에도 이런 지지자 저런 지지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딱 정해갖고 다 그 사람은 더 몰아서 가고 그 사람이 가능성 높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름 좀 알려주고 앞에서 얼정구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절대 유리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까 당원들이 갈라지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공산당이지 뭡니까? 북한이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용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가 용납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자기만 괴롭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민주적으로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철학을 갖고 접근을 하면 자기만 괴롭고 자기만 힘들고 결국 자기 일 이루지 못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저는 보수 지지자들과 보수 관계 사람들하고 좀 해볼게요. 참 우리가요, 긍지와 자부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권이 교체됐습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열려고 그 무렵쯤에 한번 보십시오. 이낙연이가 36%, 이재명이가 32%, 정세균이가 8%일 때 국민의힘에 대선 주자급들의 여론조사 똑같은 그 여론조사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홍준표 5.4%, 유승민이 2.2%, 원희룡 1.2%, 그나마도 나머지는 1% 이하. 이런 여론조사 속에서 대선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말에 가면 전부 다가 4%, 7%, 12%, 14%, 20% 이하였었을 때게 문재인이 지지율 얼마였습니까? 36%에서 38%였었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했어요? 그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부채를 400조씩을 더 늘려가지고 1000조대를 만들어서 증손자도 돈까지 끌어다가 막
뿌려댑니다. 추경이 뭡니까? 국가 빚입니다. 추경을 5년 동안에 10번 아마 유일할 겁니다. 추경을 10번이나 한 대통령이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곤란하면 뿌려주고 곤란하면 뿌려주고 그것도 이재용이나 자기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몇십만 원씩 몇십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돈 뿌리기를 몇 차례를 했습니까? 그런 정권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안 주면 전부 들고 일어나고 또 표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보수고 진보고 전부 다 돈 뿌려대는 정치를 했을 때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신인도가 국가 신인도는 어떻게 됐겠으며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습성화돼갖고 공짜로 받아먹는 건데 습성화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버르장머리 고치겠습니까? 곧 있으면 선거고 곧 있으면 선거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걸 갖다 이렇게 바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벼랑 끝에서 나라를 바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외교가 어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 우방 국가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자고 결의를 해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댕기면서 그 경제 풀어주자고 그 규제 풀어주자고 돌아다녔었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다시 5년이 연장됐다고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보수가요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 넘어가게 아까처럼 원전을 폐쇄를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전 학과들이 없어지고 교수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래갖고 태양광 갖다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대로 융자해갖고 융자에 돈이 남아가지고 다른 데다 막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19 피해자들한테 돈 날아준다고 해갖고 태양광으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돈 다 뿌려줬습니다. 아니 태양이 코로나19 걸렸습니까? 바람이 코로나19 걸렸습니까? 그 사람들 손해본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뿌려던 그런 정권을 솔직히 우리는 자체적으로 정권 교체시킬 수 없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유일하게 그 당시에 여당 후보들하고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유일한 후보로 됐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거의 탈선 기차가 탈선해버리면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막혀있고 모든 게 다 정지된 상태였었는데 이걸 지난 2년 반 동안에 탈선된 철로를 갖다 복원을 시키고 기차를 달리게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평가도 못하는 그런 보수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누구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셔오지? 정권을 일단 잡았으면 그리고 그 앞에 그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800여 명이 조사했고 200여 명이 구속될 정도로 전 현직 대통령, 현직 말하자면 대법원장, 전 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봤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검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 저 사람들이 집권 2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있는 대로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막 뒤져대고 조져대고 폭로하고 다 보수 세력들 핵심 세력들 잡아넣고 이렇게 단속할 때에 그 칼이 뭐였었습니까? 검찰이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민주당이 욕하는 검찰이 민주당의 개혁의 칼이었었습니다. 개혁의 칼. 그래놓고 이제 2년 뒤에 막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들 그 문제 쏟아져 나오니까 개혁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검찰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런 거 안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뭉쳐가지고 어차피 지고지선하고 어차피 전지전능한 사람 없다고 한다면 뭉쳐가지고 함께 왜 흠이 없습니까? 이를 형언할 수 없는 흠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신입니까? 사람인데? 그런 흠이 있다 손치더라도 앞에 아까처럼 그렇게 정책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공약 완전히 무슨 광화문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청와대에 한 발짝이라도 밖에 나옵대요? 완전히 공약 실천을 안 하고 그렇게 분배 위주로 해갖고 좌파 철학 내세웠는데 그 철학 중에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권을 교체를 해줬으면 보수들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지 같이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쪽에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 따라서 계속해 그런 비판의 눈으로 갖고 저쪽에 비판을 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면은 거리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집권당이니까 그런 공격하고 비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보람차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좀 짠합니다. 여러분들 안 짠합니까? 짠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뿐만 아니고
모든 역대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팬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시절에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동교동계, 상도동계, 또 저 노사모, 그 다음에 MB계, 친박계, 그 다음에 개딸들, 그 다음에 대깨문,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 할 정도로 이런 세력들이 단 한 번도 없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주변에 지금 그렇게 팬덤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5,400만 명, 이 어마어마한 국정을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나라 벼랑 끝에 섰을 때 맡았는데 지금 누가 그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짠하지 않습니까? 나는 짠합니다.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안 한다고 뭐 할 그게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이 죽고 살고 누구처럼 삼수 사수 해가면서 대통령 꿈을 꿨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 주변에 과거의 모든 정권 주변에 그 정권을 그나마도 감싸주고 있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또 과거 정권처럼 권력기관을 그렇게 이용합니까? 지금 중앙정보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원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검찰을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과거 정권처럼 그런 식으로 검찰을 개혁의 칼 핑계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썼다 그런다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국세청이 동원해갖고 공정위를 동원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권력기관 제대로 지금 그냥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권 그것으로서는 과거 정권들처럼 그렇게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 또 보수들만이라도 뭉쳐서 최소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우리도 야당 해봤거든요. 야당은요, 솔직히 말해서, 국가나 국민보다는 집권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별스럽게, 그리고, 특히 지금의 민주당처럼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렇게 과격하게, 저렇게 급진적으로, 저렇게 하는 야당 만나기도 참 힘들 것이고 저런 야당 만들어갖고 국가 이끌어가기도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건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보다 더 점잖게 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야당이 어떻게 하든 야당을 따라가고 야당을 쫓아가고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은 그건 대통령을 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여당할 자격도 없는 거 다음번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여당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한테 주어진 아까처럼 외교, 또 안보, 특히 경제, 재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문제 들어와서도 교육, 노동, 의료, 연금, 복지를 포함한 환경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진짜 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 기술이라든가 우주, 심지어는 저기 뭡니까 정보까지 국제 협력을 잘 이끌어내면서 또 기업인들에게는 완전히 기업인들한테 맡기고 지방자치는 완전히 지방자치한테 맡기고 학교는 갑자기 학교에다 맡기고 이러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대통령이 부족하면 또 보수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또 보태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본의 자민당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좌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동경대학교다 불을 지르고 어마어마한 사회 혼란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당은요, 몇십 년째 지금 집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회당이 집권했다가 한 1년 반 만인가? 거의 아마 3년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집권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수, 우리하고 국민의힘 같은 이런 보수 정당이요,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말하자면은 약간의 노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제일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였었습니까? 저는 좌파였었습니다. 좌편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스러웠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권을 끝으로 사실상 좌파, 대한민국에서 좌파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힘을 잃어갔다고 봅니다. 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좌편향의 정책을 펼치고 생각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정치도 오래 하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당대표나 굉장히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대통령 빼놓고 할 자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이 바로 그 좌편향의 정책의 실험에 최고의 장이었었습니다. 기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한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고개를 내민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 당시에 이제는 그렇게 가장 뭐 주사파다, 뭐 NL이다, PD다 하고 해왔었던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성장해갖고 많은 정치 실험을 했고 그 마지막에 앞에 문재인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걸 갖고 있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다시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지와 성원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보수 세력들이 제대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이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보수로 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당정대가 뭉치기만 하면, 그래서 각계각층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좋은 지혜를 갖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은 이념으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의 이익으로 아니라 당리당략이 아니라 진짜 국익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세력들입니다.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막 무슨 말로써 하려고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번 우리 보수 세력들이 거듭나야 돼요. 새로 나야 돼요. 어떻게? 박정희가 근대화 주장한 지가 5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근대화 말고 현대화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현대화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근대화에 빠져있고 현대화되지 않는 당 조직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당 이념에 뭐가 있으면 당 지도부에 뭐가 있으면 당 운영 행태에 뭐가 있으면 당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가 현대화되고 있지 않는지를 한 번 정도는 무지막지하게 성찰을 해야 돼요. 성찰을. 근데 지금 그 한 번도 그렇게 여러 번 세상에 이정현이 쫓아내고 나서 14번의 당대표가 바뀌었는데도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당대표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끌어내리고 몰아내는 것은 잘하지만은 그 뒤로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정비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을 현대화해야 되고요. 근대화 말고 이제 현대화. 현대화되지 않은 부분이 뭔가를 모두가 나서서 성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후진적인 거 많아요. 왕조적인 그런 것도 많고 식민지적인 것도 많고 군사적인 것도 많고 운동권적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완전히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것들이니까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제대로 좀 서로 토론하고 논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하지 말고 좀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